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FOMC 결과도 나왔고요. 현재 우리 시장에서 시장을 좀 괴롭혔던 요인들이 과연 제거가 된 건지, 다시 시장이 강한 기조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변곡점이 이번 어제 휴장일 5월 1일 FOMC가 있었고, 그리고 4월 말일에 이제 미국의 채권 발행 스케줄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5월, 이제 6월, 7월에 미국채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유동성이 지금 이 시장을 이끌었던 주 요인이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들인데, 현재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뭐 소문난 잔치랄까? 중요한 내용들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고 극단적인 방향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게 여기가 미국 시장이 사실 금리를 우리가 아시다시피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다가 금리를 동결하고 지금 현재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책금리, 이건 이제 연준에서 가장 1차원적인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건데, 이 금리가 지금 동결이 된 지가 꽤 오래됐죠. 근데 실제로 이 시장에서 움직임이 가장 컸던 거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게 지급준비금입니다. 당연히 금융 긴축을 하니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이게 본원 통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예전처럼 M2 통화 이런 걸 요즘 보지 않아요. 왜냐면 양적 완화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통적 방식의 그런 통화 데이터들이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지급준비금 총액을 가지고 실질적인 미국의 본원 통화를 가장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준에서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창구로 가장 직접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이렇게 옥죄다가 언제부터 풀어줬는지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풀어줬어요. 이 변곡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가 변곡점이죠. 이게 어디였냐? SVB. 그죠? SVB 사태 때입니다. 이때 당시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부터 포함해서 미국의 지방은행들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돈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지급준비금 총액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다가 여기 지금 지난주에 요 라인이 살짝 깨졌어요. 이걸 3조 달러가 깨지면은 유동성 사고가 난다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3조 달러라고 뭐 이렇게 공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기조 자체가 미국의 금융권에서 이 유동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미국 금융 시스템의 현재 유동성 구조로 봤을 때 3조 달러 이하까지 지급준비금 잔액이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미국 금융시장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 3조 달러가 여기에요. 요 그래프상으로 보면 여기인데 아직 여유가 좀 있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저는 이 기조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던 유동성, 저는 이게 지금 미국 증시, 미 증시, 그리고 AI, 코인까지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 AI는 결국 증시의 주도주 레벨이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저는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좀 더 증폭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꺾이면서 다 약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더 떨어지면 더 약해지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살아나거나 버텨내지 못하면은 시장은 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동성 라인이 지금 살짝 빠져 있는 점이 내일 또 아침에 나오거든요. 아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지금 기조로 보면 이게 좀 더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증시가 과연 올라갈 수 있느냐? 지금 미국의 밸류에이션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냥 HTS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AMD가 마이너스 9% 정도 하락했어요. 8.9% 이렇게 하락했어요. AMD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우리가 일컬어지는 기업입니다. GPU의 어떤 대안으로서 상당한 시세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35%? 한 32%인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왜 이만큼 많이 빠졌냐면 엔비디아가 5월 22일 날 실적이 나와요. 엔비디아가 5월 22일 날 실적 나오죠. 근데 AMD가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AMD가 양호했어요. 양호한 실적이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그렇게 나빴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AMD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이거밖에 예상보다 조금 좋았어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매출 이익 전반이 조금 소폭 좋았어요. 이거밖에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연초나 이럴 때 보여지던 양상이 아니죠, 지금. 그죠? 어떻게든지 좋은 내용으로 시장을 밀어 올렸던 불과 두어 달 이전의 시장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저는 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느냐,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던 상황에서는 악재는 희석되고 호재가 부각되면서 호재에 민감하게 상승을 하고 악재는 그냥 밟고 가는 이런 유동성 장세였는데 지금은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도 실망하면서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좋지 못해? 더 좋지 못해? 이러면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 상황은 저는 뭐 조정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요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하죠.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었기 때문에 그 작년 SBB 때부터 좀 지겹죠. 많이 들어오셨던 BTFP 요거는 이제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로 이제 종료됐어요. 이 BTFP 프로그램은 이제 없어요. 이 BTFP는 미 국채를 액면 담보로 되사주는 이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바이백이 또 나왔습니다. 다시 채권 되사주는 건 이건 뭐 대략적으로 BTFP 부재 상태에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쿠션을 깔아놓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연준이 받아줄 거다. 다시 말해서 미국채 선호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미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달러 휴지론, 미국채 휴지론 이런 것들이 시장에 확산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다시 사주는 거예요. 정부가 사주는 이 프로그램을 BTFP의 대안으로 또 바이백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시중 유동성을 BTFP랑 단기 채권으로 단기채를 발행해서 이 단기채를 발행한 걸로 미국 재무부가 유동성을 재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단기채를 금융사들이 미국 정부가 빚을 내면은 그 빚을 돈 누가 빌려줍니까? 금융사들이 빌려주죠. 그 단기채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 단기채를 매입한 금융사들이 이거를 담보로 해서 또 오버나이트 금리 같은 데서 무위험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고 있었어요. 이게 단기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해줬던 요인이에요. 단기채가. 단기채는 미국 정부가 돈을 그렇게 많이 빌리는데 어떻게 유동성이 공급되느냐. 정부에서는 재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금융사들은 그 단기채를 가지고 다시 또 레버리지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게 승수 효과가 더 크게 나왔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 가지 금리는 5.5로 그대로 높게 유지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단기채 스케줄 어떻게 되느냐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미국 GDP 대비해서 단기채 발행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해서 채권관리위원회에서 낮추라고 했고 뭐 이거 낮추라고 한다고 꼭 낮춰야 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수긍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기채 발행액 자체가 줄어들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이건 이제 유동성을 완전히 회수하는 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QT 축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BTFP 종료가 됐기 때문에 공급해주던 유동성 프로그램이 하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던 것도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최소한 밸런스가 맞는 거죠. 만약 공급하던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게 됐는데 긴축하던 이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던 프로그램이 계속 가동하면은 시장은 5.5% 금리에 추가적으로 더 긴축적인 포지션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단기적인 급락도 가능한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만큼 유동성이 무서운 겁니다. 어떤 뭐 경제 지표고 물가 다 필요 없어. 시중에 돈이 확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은 폭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거 나왔죠. 제가 말씀드려서 이거 꼭 나와야 된다. 좀 애매한 건 5월부터 당장이 아니라 6월부터라는 거. 6월부터라는 거. 그래서 5월 달에 약간 붕 뜨긴 해요. 5월에 약간의 타이트한 유동성 상황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정도지만, 하지만 뭐 한 달 뒤부터 이건 이제 돈을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자산 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을 연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이제 축소시키던 걸 좀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돈을 마구 풀어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옥죄던 걸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QT 축소가 6월 달부터 생각보다 큰 규모로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어든다는 거는 BTFP 종료된 상황에서 이제 보완해 주는 거예요. 6월 달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니까 일단 최소한 5월 달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기서 받아내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중 전반적인 유동성으로 보면은 축소하던 거를 축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역으로. 그래서 요건 시장에 궁극적으로 보면은 아주 극심한 위험에 대해서 쿠션을 깔아준 겁니다. 어제 내용은 그게 제일 중요했고, FOMC는 뭐 이 내용이 제일 중요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채 발행 스케줄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가 이제 4월까지고, 여기가 5, 6, 7월인데, 그대로 유지입니다. 단기 채권들 전부 그대로 유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 11월부터 계속 늘었거든요. 단기채 발행 규모가 점점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4월 규모에서 5월 수준에서 유지해요. 5월부터 지금 9월, 10월까지 지금 현재 스케줄로는 다 유지입니다. 이 말은 단기채 발행 규모는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다시 말해서 단기 채권을 더 많이 찍어서 돈을 더 공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금리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당연히 단기 채권을 더 추가 발행하면 금리는 올라가요. 다들 지금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걸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공급했던 게 추가적인 단기채를 계속해서 늘리면서 공급을 해준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4월 수준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4월 수준이 높게 올라와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더 강하게 완화적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현재 시점에 비해서 내일 어떠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든 상황이 지금에 비해서 내일 어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제 나온 FOMC의 결과는, 자, 정리를 하면 요거는 봤으니까 이 그림도 보셨고, 이거는 아래꼬리 이거 밑으로 고개 이렇게 살짝 숙이고 있는 거, 요거 안 좋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주식시장 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산시장 전반이 조금 약해진 상황이라고 인지하셔야 되고, 파월의 전반적인 FOMC 내용을 정리를 하면, 다음 금리 변화 없다. 이게 이제 인상 아니다. 요게 이제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한번 확 올라갔었습니다, 막판에. 근데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잖아. 대신 시장이 혹시라도 지금 물가 때문에 추가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했던 거를 안도하면서 올라갔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끌어올려 주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 거죠.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 여전히 쉽지 않다. 새로운 표현이 들어갔어요.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2%대 인플레 3% 선에서 좀 스티키해졌다 이거죠. 안 잡히고 있다. 그 이하로는. 근데 3%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9%대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리고 현재 금리를
뭐 얼마나 유지하는지 관건 이게 계속해서 하이어폴 온 거라고 얘기한 거고 높게 오래 유지하는 게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고 경제 시스템도 이걸 버텨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현재 상태를 또 뭐 리바이벌 한 거고 그리고 큰 확신이 있어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인데 이 큰 확신을 뭘 강조를 했냐면 고용을 강조했어요. 고용을. 이게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이 우려했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둔화되면은 인하 가능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PC 같은 경우 3% 수준이기 때문에 뭐 목표 물가를 3%로 조정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거는 2%를 유지를 하는데 어제 나온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노동시장에 예상치 못한 둔화가 발생 시에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모든 시장의 포커스가 물가에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아니라 고용이 둔화되면은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음을 언지를 주면서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11월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11월보다는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실질적인 대선이 11월 5일이잖아요. 근데 11월 FOMC가 11월 7일이거든요. 대선 이후잖아. 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옐런하고 파월하고는 약속 대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9월 회의 정도에서는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은 좀 애매한 시황이라도 궁극에는 지금 이제 5월이죠. 하반기 장세는 최소한 뭐 극악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지금 5월이죠. 뭐 5, 6월 구간에서 시장이 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유동성의 일시적인 약간 공백기 내지는 정책적인 부재 구간에서 시장이 좀 흔들려서 떨어지면 그건 매수라는 거죠. 네, 매수. 그냥 막 종말론적인 어떤 막 대폭락 장세나 막 극비관적인 그런 상황 내지는 시황으로는 가면 안 돼요. 네, 제가 늘 경계하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올해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고 그 대선은 재임 대선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 정책이 바이든인 재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재임을 노리는 대통령의 정책 포커스에 재무부와 연준이 대부분 맞춰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파월은 트럼프하고 사이도 안 좋죠. 그러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이 선거 전후로 미국이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나 경제 활동 상황이 좀 좋을 수 있도록 모든 스케줄링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한 9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노동시장 둔화를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제 졸트 보고서에서도 지금 노동시장이 조금 식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의외로 빠르게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힌트가 저는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업종도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2차 전지 같은 것들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바닥권 턴 시그널도 사실은 금리거든요. 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고 견디면 되겠구나 하는 신호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중요한 QT를 일단 이 600억 달러, 이거 채권이에요. MBS는 계속 한다고 했고, 국채를 600억 달러 정도 계속해서 만기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환받고 있었던 거죠. 미국 정부로부터. 근데 이걸 250억 달러로 줄였다. 그럼 이만큼, 요 차액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옥죄어지던 게 사라지니까 총량으로 보면은 공급이 되는 거와 같은, 그러니까 이 채권을 통한 시중 유동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차감해서 이만큼 시중 유동성이 지금 공급됐다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마이너스 요인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6월부터 채권 쪽에 대한 전반적인 상방 압력 자체가 조금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나중에 어딘가에 가서는 이 QT를 중단을 할 거고
그 QT 중단이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차후에 뭐 1년 뒤든 언제든 또 양적 완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제 내용에서 제일 중요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논할 상황은 아니다. 뭐 지금의 물가 수준이나 이런 걸로 스태그플레이션 논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서 현재 수준에서 성장률이나 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논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런 정도의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이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 인사이트인데 자,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유동성이 좀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QT 중단도 결국 6월 달부터니까 5월은 좀 애매하게 간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 단기채도 추가 발행이 아니라서 이쪽에서 공급되는 유동성도 일단 중단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QT도 6월이라서 뭔가 제가 생각할 때 5월 달에 약간 붕 떴다 중간에. 그러니까 뭔가 추가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 5월 달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상은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조정 시 매수가 되니까,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한 조정인 거죠. 지금에 나온 내용들로 보면. 뭐 무서울 건 없어요. 그렇게 벌벌 떨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혹은 저하고 스타일이 다른 분들과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주식을 상승, 그리고 하락, 횡보 세 국면으로 따져요. 저는 보통 주식을 요 세 가지 국면으로 따지는데, 이 두 놈은 어차피 한 패야. 하락과 횡보는 둘 다 조정이에요. 제 기준으로 이건 둘 다 조정이에요. 이거는 둘 다 뭐 돈 못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횡보는 어느 놈은 올라가고 어느 놈은 내려와서 시장이 횡보하는 건데 이거 어려워요. 이것도 어렵고 하락은 뭐 두말할 거 없고 그러면 전방위적인 상승이 아니면 이 두 국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보수적 포지션이에요. 그러니 주식이 어려운 거죠. 2대1 게임이니까. 얘네들은 청팀, 얘 혼자 공팀이니까 그죠?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주식이 오를 수 있느냐를 단기적으로 전략적 판단을 해봤을 때 당장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그리고 엔비디아가 5월 22일 실적 발표라서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했죠. 근데 지금 약간 이게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유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도 그렇게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괜찮아 AI 좋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AI 킬러 콘텐츠가 없네? 다 여전히 R&D 그냥 비용 수준이기 때문에 메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 지금은 이제 투자 부담을 오히려 느끼고 있는데 아직은 현금 흐름이 없잖아. 그러면서 뭔가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돈이 떨어져서 눈높이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돈이 많으면은 눈높이는 안 떨어져요. 근데 시장 눈높이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건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환율은 여러분 한미일이 공조했기 미국이 같이 껴서 뭐 엔화의 초약세를 견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은 뭐 그렇게 크게 당장 이제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지금 미국이 지금 S&P 500인데 S&P 500도 이거 당장 넘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일까? 상승이 아니라면 횡보와 하락은 뭐 둘 다 어차피 조정이잖아. 옆으로 가는 것도 조정이잖아요. 별 재미 없는 거니까 어차피 뭐 공격적으로 급하게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기본적으로 5월 달에 대단한 강세를 보이긴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한번 내려오면 QT 테이퍼링도 시작되고 그리고 고용 조금 나빠지면 바로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서 또 유동성 턴어라운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연말 미국 대선까지 쭉 오히려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월 조정 받았는데 5월도 조금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일단은 당장 강력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 약할 것 같아. 왜? 유동성이 약해졌어. 그러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매니징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매수에 대한 전략도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마시고,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배분 전략도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 비중도 좀 가지고 있다가 좀 내려오면 살래. 약간 이런 마인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황으로 보면 6월부터 좀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내려가면 그건 기회가 되니까. 근데 이런 준비 못하고 있으면 뒤늦게 떨어지면 막 겁먹잖아요. 남들 겁먹을 때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가시는 게 여전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전략적인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좀 수익 난 것들은 좀 실현 좀 하고, 그러니까 장이 강하고 유동성이 좋을 때는 주식을 제 요즘 이건 종목을 제가 예를 들진 않을게요. 제가 아까 저는 상승만 취급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락과 횡보는 어차피 조정이다. 이건 제 마인드거든요. 그래야 저는 주식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항상 이게 돌파하는 주식을 좋아해요. 위로 넘어가는 주식. 그러니까 시장도 그렇고, 시장도 이게 위로 넘어가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 리바운드 장세 있죠.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내려와야 올라가는 시장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많이 내려와야지 먹을 게 좀 생기고, 조금 내려오면 조금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 열흘 떨어지면 한 사흘 올라가면, 시세판은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어도 종목 찍어보면은 뭐 그동안 떨어진 거에 살짝 되돌림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추세도 아니고 방향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산발적 등락밖에 없는 거죠. 제자리 걸음이지. 제자리 걸음하다 시장 안 좋아지면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넘어가는 종목들이 지금 몇 없어요. 이건 장세가 여전히 좀 안 좋은 거고, 돈 벌 게 별로 없는 거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금리 인하와 유동성 완화는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 간다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후 조정부터는 금리 인하 수혜주를 저가 매수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금리 인하 수혜주를 이제 슬슬 관심을 좀 가지면서 종목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변화시키는 그런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로는 아직 보수적이고 5월은 좀 더 저가 매수를 기다려보자 여전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은 고용으로 인해서 정책이 바뀔 수 있겠구나, 그걸 준비해보자, 이런 정도 마인드로 5월 좀 인내심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